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최근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6월 이후에는 그 어떤 주식보다 굉장히 뜨거웠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9월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5,60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 가까이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가 3,700억을 매도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자동차가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지난 한 20년 동안 현대차를 이끌었던 정몽구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가 되고 정의선 회장이 새로 취임했다라는 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새로 취임함과 동시에 현대차가 현재 당면한 과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현재 당면한 두 가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그룹사 내에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직면한 두 가지 이슈는요.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의선 회장이 새로 취임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공정경제 3법이 곧 통과 예정이라는 점인데요. 각 항목별로 이게 어떻게 현대자동차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정의선 회장 취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요. 오너가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룹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너가 지분율이 합해서 8%밖에 안 되고요. 기아차는 심지어 1.7%, 모비스는 7.5% 등 오너가 지분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낮은 지분율은 해소해야 할 현대차의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동안 현대차에 계속 지적되고 있었던 순환 출자고리를 해소해야 된다는 점도 현대차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 순환 출자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가 기아차를 소유하고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를, 현대모비스가 다시 현대차를 소유하는 이 순환 출자고리 외에도 현대차가 글로비스를, 글로비스가 모비스를, 모비스가 다시 현대차를 소유하는 이런 순환 출자고리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오너가의 지분을 늘림과 동시에 이 순환 출자고리를 해소해야 되는 게 현대차가 맞닿은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를 살펴보면 그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가 5%,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7%로 어느 정도 직접 보유한 지분이 꽤 많은 편에 속하는 반면에 이번에 새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2.6%,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0.3%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지분율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출자 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8년에 현대모비스가 분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분할안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를 핵심 부품 사업이랑 모듈 AS 부품 사업으로 크게 나눈 다음에 이 나눈 부분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함과 동시에 관련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엘리엇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스틴인베스트와 같은 투자 전문 기관의 반대 의사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 결과 현대모비스가 이 분할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주총을 취소하면서 이 계획을 한번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CEO가 취임함과 동시에 이 순환 출자고리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밀어붙이지 않을까라고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또 다른 과제인 공정경제 3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지만 현대차의 가장 연관되는 부분은 기업 집단 규율 법제 개선 관련 내용입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이 20%로 낮아진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현대차에 어떻게 영향이 되냐면 바로 현대글로비스가 딱 이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2015년 2월에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처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커트라인인 30%를 맞추기 위해서 처분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번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30%의 규제가 20%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29.99% 지분율에서 9.9%의
추가적인 지분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2월에 정몽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자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현재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돌아와서 그 결과 2021년에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재시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방향성은 심플합니다. 바로 순환 출자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겠다라는 점과 정의선 회장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갖추는 것이 될 텐데요. 과연 이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개편 시나리오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의 시나리오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지배구조 개편과 실적 그 안에 퍼즐 맞추기라고 하는 레포트에서 제안한 시나리오는요, 바로 현대차 지분을 스왑하는 아니에요. 별도의 분할 없이 지금 대주주가 갖고 있는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8%를 보유한 이 현대차 지분을 모비스에 매각을 하고요. 모비스는 그 대가로 본인들의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는 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고 모비스는 현대차 지분을 갖고 있는 이 구조가 공고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시 모비스로 이루어지는 이 순환 출조 구조는 깰 수가 없는데 현대제철 11%를 기아차에 주고 기아차는 대신에 현대모비스 지분을 대주주로 넘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 지배구조가 대주주가 모비스를, 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기아차를 보유하는 형태로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면서 대주주가 모비스를 강화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가장 수혜주는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현대차를 보유한 이 8% 지분을 내주고 모비스의 신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현대차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이유인데요. 따라서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현대차 주가가 어느 정도의 하락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레포트를 하나 살펴보면요. 유원타증권의 최남곤 애널리스트의 레포트에서 살펴보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4개로 적었는데요. 그 중에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분할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 홀딩스와 현대모비스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고요. 이 현대모비스 홀딩스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는 기아차와 현대제철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입하게 된다면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대주주 일가가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해당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최종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로 바뀌게 되면 수혜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시나리오 역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바로 최대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 홀딩스 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현대차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유한타증권의 시나리오도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시나리오도 결국에는 현대자동차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지배구조 변화 관점으로 봤을 때는 2020년 하반기는 현대글로비스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현대차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대차 지분을 많이 보유한 현대모비스가 많이 돋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한타증권에서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피할 수 없는 현대글로비스보다는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한 전환 수혜주로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꼽고 있는 것이죠. 저는 유한타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시나리오 중에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마 메리츠증권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이미 현대모비스를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할안을 꺼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분할 관련 이슈가 있은 이후에 주가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산업이 분할을 결정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또 최근에 있었던 LG화학이 분할 결정한 이후에 주가를 보더라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셀트리온은 분할이 아니라 합병이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주가가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SK텔레콤 분할 관련해서도 모빌리티 사업부를 분할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진 걸 봐서 분할을 결정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할이든 아니든 지배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현대차가 풀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편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라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새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홀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